네, 잠시 뒤 국민의힘이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합니다. 내년 3월 대선에서 기호 2번을 달고 출마할 제1야당 후보는 누가 될까요? 이를 바라보는 여당의 시선까지 오늘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전 이재명 캠프 대변인, 그리고 김근식 윤석열 캠프 비전전략실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의힘이 새 뉴스니까 실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은 치렀고 이제 성적표가 공개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성적이 잘 나올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국민 여러분과 또 당원 여러분들의 아주 지대한 관심 속에 잘 무사히 마무리가 됐고요. 겸허하게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 그러나 이제 전체 캠프 내부의 분위기는 민심을 나타내는 여론조사는 그동안 엎치락뒤치락 혼전 양상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최근 며칠 사이에 그동안 조금 좀 빠졌던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많이 좀 결집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당심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윤석열 지지층들이 굳건하게 있어서 저희들은 승리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네, 승리를 낙관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추가로 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원 투표 그리고 여론조사는 어제 다 끝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발표하는 데까지 좀 기간이 있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여러 버전의 그런 판세 분석 이런 정보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다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을 수 없고요. 그건 이제 어느 쪽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걸 만들어서 돌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기존에 나왔던 여론조사에도 보면 일반 여론조사 안에도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 대한 여론조사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환산해 가지고 만들어서 나름대로 예측을 하는 수치여서 그 절대적인 그 믿음을 우리가 더 가지고 100% 신뢰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명확하게 오늘 2시 이루어지는 그 당 전당대회에서 선관위원장에게 그냥 밀봉한치를 그대로 갖다 주고 그걸 그대로 관계자 몇 명만 정확히 보고 딱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금 돌아다니는 수치들은 개의치 마시고 오후 2시에 전당대회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셨고, 당연히 그 실장님께서는 윤석열 후보의 승리를 낙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반대 근거를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SNS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고 홍준표 후보가 이기는 것도 있던데, 물론 이게 어쨌든 여론조사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이제 그 네이버나 다음 트렌드를 가끔 조회해 봐요.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한 4, 5일, 일주일 정도는 홍준표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검색량 늘어나는 게 지지율하고 일치하진 않아요. 근데 검색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관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약간 선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 검색 트렌드가. 구글은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안 쓰니까 구글보다는 다음이랑 네이버에서 조회를 많이 한다고 보는데, 최근에는 좀 앞서가는 경향이 보이고 있고, 사실은 또 민심이라는 게 지금 말씀처럼 20대, 30대, 40대 분들이 이제 홍준표가 많이 앞서가잖아요. 네. 신규 당원들 그분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투표율도 높고, 신규 당원들 투표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역대 선거에 이준석 사례라든지 오세훈 사례를 보더라도 결국은 당심이 나중에 민심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당원이 지금 한 2배 늘었잖아요. 당원이 많이 늘어지면 당심하고 민심이 멀어지는 정당은 어찌 보면 약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민심이 안 맞는 거예요. 사실 민심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당심이. 그렇게 본다 그러면 홍준표 후보도 저는 가능성이 살아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홍준표 캠프 측이 없어서 제가 홍 후보 쪽 입장을 대신 좀 전달해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당이신 또 현 대변인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일단 지역별 투표율 집계를 한번 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 지역별 투표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종시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투표율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의미로 해석을 좀 해야 되겠습니까? 세종시가 이제 투표율 1위로 나온 것은 이준석 당대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 모수가, 그러니까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그 권리당원의 수가 1,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규모 조그만 자체가 규모이기 작다. 때문에 이제 많이 참여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젊은 층의 연령층을 이제 형성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준석 당대표 말대로 젊은 층에 관심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추이에서는 모수가 작기 때문에 크게 유의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중요한 건 서울과 영남과 경기권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TK와 PK라는 전통적인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은 당연히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서울 경기가 수도권이 높게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이 영남이라는 전통적인 그 지지층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많은 야당 지지층들이 대거 이번에 투표에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네. 저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신규 입당한 분들 그리고 기존의 당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참여했다는 것을 저는 반증하는 거라고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홍준표 캠프 측에서는 정반대 해석을 하겠죠. 네. 그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한 가지 얘기하면 저도 이제 숫자를 한번 세봤어요. 네. 보니까 영남권이 14만 3천 명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 중에 39% 정도예요. 한 40% 정도 되는 거죠. 인구비는 한 2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과대 포장돼 있죠, 영남권이. 네. 그러면 아마 여기서 많은 지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겠느냐. 홍준표 후보가요. 경남도지사 됐고 지금 네. 지역구는 대구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아래를 다 거느리고 있어요. TK와 PK를.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영남에 이렇게 당원이 40%가 모여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여기서 반드시 뭐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느냐? 저는 뭐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아무튼 한 지역이 치우쳐져 있다 너무. 그거는 제가 보기에 당원이 늘었어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이거보다 비중이 더 높았어요. 그래도 사실은 인구 비율하고 비슷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전국 정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마 국민의힘이 해결해야 될 하나의 문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니까 그 자연스럽게 대변인께서 홍준표 후보의 입장을 얘기하게 됐는데 제가 그게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요. 이렇게 민주당에서 홍준표 후보의 그 상승세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하는 이유가 또 반대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본선에 올랐을 경우에 더 어떻게 보면 위협적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윤석열 후보는 워낙 뭐 설화도 많고요. 네. 지금 새로운 뭐 지금 수사 받는 것도 많고. 근데 홍준표 대표는 이제 정치도 오래 했지만 뭐 수사를 받는다거나 어떤 뭐 설화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홍준표 후보가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 보고 398 후보라 그랬잖아요. 네. 20대 3%, 30대 9%, 40대 8%.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젊은 층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선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미래를 위한 선택이에요. 물론 연세 드신 분들도 당연히 투표를 해야 되지만 젊은 사람 지지받는 분들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50대, 60대 분들은 투표하던 분은 투표해요. 안 하던 분은 안 하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내가 찍어줘야지 하면 투표를 합니다. 아니면 투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투표에 참가할 가능성이 여부가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 지지를 받는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본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뭐 윤석열 후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네. 정치적인 그런 뭐 이해관계 없이 홍준표 후보 측의 상승세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 이제 뭐 우리 이제 황근택 변호사님이 이제 이재명 캠프 전 대변인이시기 때문에 네. 뭐 이재명 캠프에서 생각하시는 어떤 전략적인 아마 생각들 가지고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2시간 뒤면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2시간 뒤에 뭐 당연히 결과를 겸하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398 후보와 관련해서는 당심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당원들의 신규 당원이 대거 유입됐기 때문에 젊은 층의 인기가 있는 홍준표 후보가 유리하다는 일부 전망이 있습니다만 제가 누차 말씀드린다만 그동안에 신규 당원 가입이 20만 명 이상 늘었을 때 이게 한 번에 몰리는 게 아니고 3번의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가 이준석 당대표가 됐던 이준석 현상이 있었고요. 그때는 네. 젊은 층이 많이 들어왔고 7월 말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던 즈음에 윤석열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대거 입당을 합니다. 그리고 9월 달에 2차 컷오프가 끝난 다음에 이제 3차 본선 진출을 놓고 또 대거 조직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단계와 3단계에 입당하신 분들은 대부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키려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98 후보 말씀드린 것은 이제 20대, 30대, 40대가 우리 윤석열 후보가 좀 지지율이 지금 약한 건 사실입니다만 아까 여기 뭐 리포트도 나왔습니다만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가 나타나는 게 꼬준표라는 말에 있듯이 홍준표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의 30%에서 한 40% 정도가 정권 연장에 찬성하는 분들이거나 또 이재명 게이트가 아닌 국민의힘 게이트로서 이 대장동을 바라보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본선에 가면 홍준표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꼬준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이 지점에서 홍준표 후보 쪽 입장을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일단 그럼 뭐 이른바 역선택에 대한 지적이신 거잖아요. 거기에 네. 대해서 홍준표 캠프 측에서는 실제로 그런 그 지지를 받고 있고 민심이 그렇게 부합해서 홍준표 후보 쪽으로 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갖고 있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추이 관련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관련된 그래픽이 준비되는 대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앞서 실장님께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추이입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치열하게 경합을 좀 벌이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그래픽도 있는데요. 네.
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 좀 상대적으로 좀 큰 격차로 이기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윤석열 후보는 당심에서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상대적으로 민심, 일반 국민 여론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일 텐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만약에 당심에서 이기고 민심에서 지는 후보가 나오면 네. 그거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땡큐죠. 왜 그러냐면 선거라는 거는 당원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 뭐 당원이 굉장히 늘었다 했는데 58만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16만 명이었어요. 투표율도 저희들이 더 높았습니다. 67%였죠. 이번 경선에 참여한 그렇죠. 이런 경선에 말씀이시죠? 참여할 때 지금 63%, 64%가 뭐 역대급이라 그러는데 민주당은 항상 넘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뭐 사실은 모수가 훨씬 더 많은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에 쫓아가는 후보가 더 중요하다. 지금 자꾸 뭐 역선택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투표는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당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선거인단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심에서 이기는 후보가 나오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만약에 뭐 당심에서 이기는 건 뭐 상관없죠. 근데 민심을 따라야 된다. 근데 왜 민심에서 지지를 못 받겠느냐. 당심에도 지지를 받지만 그걸 잘 분석을 해봐야 되죠. 네.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 여론상으로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이렇게 양강 구도인데 또 일각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내년 대선에 서울 종로 지역구의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지고 얼마 안 있으면 또 그 지방선거도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기 국민의힘 당권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3, 4위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사실은 3, 4위를 사실 열심히 선전을 하고 계신데 네. 그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유승민 후보는 아까 나온 것처럼 사실 수도권, 청년 이런 중도층에 상당한 소구력이 있으신 후보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는 재지주사를 2번 하고 나오시긴 했습니다만 본래 서울에 또 연고가 있었던 분이시고 그리고 최근에 이른바 대장동 일타 강사로 상당히 존재감을 보이면서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실제로 3, 4위 싸움도 좀 눈여겨볼 만한 흥미로운 대목이 아닌가 저희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3, 4위 싸움. 애매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유승민 후보가 3위하고 원희룡 후보가 4위 할 것 같은데 네. 유승민 후보는 뭐 2자리 취득하겠지만 원희룡 후보는 2자리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뭐 대장동 일타강사 말씀드렸지만 뭐 저하고도 있었지만요. 네, 껄끄러운 관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약간 극으로 간다. 특히 네. 이제 부인이 발언이 계속 좀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시오패스뿐만 아니라 뭐 기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오는 거 보면 사실은 부인이 정치 활동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별로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뭐 지금 뭐 전문 뭐 정신과 의사인데 그래서 오히려 부부가 또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나. 물론 중앙정치로 복귀한 건 맞는데 방향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2자릿수 얻기는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뭐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또 그 대변인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 대장동과 관련해서 여러 그 어떻게 보면 일타 강사로 좀 많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인지도도 높아지고 또 어떻게 보면 중도나 이런 쪽에서 확장 가능성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취지로 또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한 명은 이제 기호 2번을 달고 대선에 나오겠지만 나머지 후보들은 또 어떻게 보면 그 경선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의힘도 원팀을 꾸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 우려도 사실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먼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어느 경선보다도 치열했고 하지만 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그런 경선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선거 후가 더 중요합니다. 화학적 결합은커녕 갈수록 결속력이 저하되는 민주당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당의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은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단합하면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고 흩어지면 우리는 각계격파 당할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단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가 나오면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이기든 지든지 간에 결과에 승복하는 건 어떻게? 그럼요. 당연한 거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선택이고 당원들의 준엄한 선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똑같이 다 승복을 하고 원팀으로 드림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듣기로도 아침 뉴스에 홍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든 수용을 할 것이고
활동을 하겠다. 그리고 그 대신 선대위는 맞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께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승복할 자세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유승민 후보와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도 이미 3, 4위에서 열심히 선전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의 어떤 미래 그리고 내년에 정권 교체라고 하는 그 단일한 어떤 목표를 향해서는 똑같은 대우를 형성해서 잘 그 원팀을 만들 거라고 저희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네, 비전 실장님이시니까 추가로 좀 여쭐게요. 네. 지금 홍준표 후보 측 같은 경우는 결과에는 승복을 하겠지만 그 차기 후보의 선대위에서는 활동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진다면 다른 후보의 선대위에 참여를 하실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뭐 사실은 어떤 역할이든 어떤 또 자리든 간에 마다하지 않고 가장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자세는 모든 후보가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캠프 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결과가 나오면 결과 무조건 승복을 하고 그럼요. 그리고 만약에 졌을 경우에도 다른 후보의 그 선대위에서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을 돕겠다, 활동을 그럼요, 하겠다. 그럼요. 예.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이 홍준표 후보 메시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정치를 오래 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결과에 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선대위에 활동하지 않겠다라고 명시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의종군 하겠습니다라고 딱 썼다가 2분 만에 지웠거든요. 네. 근데 그거 딱 캡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자들이. 그래서 어쨌든 백의종군 하겠다라는 생각은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 지웠으니까. 그러면 아마 본심은 뭐 참여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보이고 본인도 어쨌든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만둔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 만약에 이긴다 그러면 뭐 역할도 맡을 수 있다고 보고 윤석열 후보는 뭐 정치 처음인데 처음부터 만약에 뭐 결과 승부 안 한다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역할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정치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둘 다 제가 보기엔 승복하고 참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결과가 조금 있으면 나오니까 네. 실제로 약속을 지키는지는 뭐 잠시 뒤에 그럼요. 직접 확인하면 네. 될 것 같고요. 여론조사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대선 가상 대결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지금 그 가상 대결 여러 사람이 동시에 나왔을 때 경우입니다. 먼저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됐을 경우에도 이렇게 다자 대결인데도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지금 나왔고요. 다음 그래픽 보여주십시오. 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됐을 경우에도 역시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나왔고 역시 다자 대결입니다. 일단 지금 이 내용을 보고서 제가 궁금한 게 안철수 후보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사실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좀 결과를 보면 이렇게 다자 대결, 양자 대결이 아니라 다자 대결로 갔을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상대적으로 좀 열세인 측면이 보여서 야권 단일화에 대한 그 요구가 계속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물론 여러 그 여론조사 기관마다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만 놓고 판단을 할 수 없겠지만 지금처럼 다자 대결 상태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을 경우에 향후 야권 단일화 움직임, 야권 단일화 목소리가 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우선 안철수 후보가 이제 대선 출마선을 했고 또 네.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즐겁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열심히 뛰셔서 제3지대든 중도층이든 그 존재감을 키워서 파일을 키우는 건 전체 정권 교체는 다 대의에는 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안 대표가 나서서 출마선을 했는데 초기부터 뭐 단일화를 하느니 마느니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안철수 대표에게는 굉장히 껄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은 즐겁게 지켜보고 또 우리들이 또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지만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게 우선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이 되면 그 후보의 더 외연을 확장해서 중도층도 끌어들이고 청년도 끌어들여서 외연을 확장해서 지지율을 높이는 전략이 우선이고 그래서 지지율을 높여가지고 아까 나온 것처럼 다자대결에서도 문제없이 계속 이기는 추세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와의 아름다운 단일화는 훨씬 더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안철수 후보의 행보를 정말 지켜보면서 단일화는 후순위로 좀 우리가 나중에 생각할 문제이고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의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한 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결국 지지율 추이를 보면서 야권 단일화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앞서 다자 대결에도 심상정 후보가 좀 있었거든요. 여권에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의당은 항상 선거 때마다 민주당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건가, 그거는 뭐 총선, 지방선거, 대선 항상 되는 문제였고요. 뭐 심상정 후보가 지금 민주당을 세게 때리고 있습니다. 뭐 전환정부뿐만 아니라 대장동도 본인의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몸값을 키우고 있는 건데 결국은 내세우는 정책을 보니까 1번 공약이 주사일제.
그다음에 2번 공약이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사실 이재명 후보랑 다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아마 정책 연대라든지 그런 가능성들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재난지원금 말씀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후보 선출이 먼저 됐기 때문에 정책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건네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 추가 지급해야 된다 이런 이슈를 던졌는데 정부에서는 좀 부정적인 기류가 나오고 있고요.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사,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여론조사 결과인데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는 좀 많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제 대표적인 그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기본 시리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를 보편적 복지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가지신 분이어서 뭐 당연히 또 추가 재난지원금을 뭐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재정 여력이라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실제 취약계층과 더 어려운 층에 대해서 더 두텁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또 선별적 또 혜택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당 내에서도 조금 당혹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실제로는 최근에 김부겸 총리하고도 약간의 좀 설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저는 이재명 표의 어떤 그 기본 자기의 일관성을 가져간다는 의미에서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지금 국면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일상 회복이 지금 조금씩 회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국민을 상대로 또 세금을 뿌리겠다는 생각은 조금 이제는 좀 접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당정 간의 갈등이 현재 권력 그리고 미래 권력과의 그런 어떻게 보면 갈등, 이견으로 표출될 수 있다,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계속 주장해 온 거기 때문에 지난번부터 네. 그렇고 한 번도 뭐 선별적으로 하자고 주장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후보가 돼서 갑자기 바뀐 건 아니고요. 근데 아마 이게 좀 뭐 국민들이 보기에도 제가 보기도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나온 게 이제 당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좀 있었고 네. 그다음에 김부겸 총리와도 약간 다른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그런 거여서 지금은 이제 도지사가 아니거든요.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대표 역할도 거의 하고 있는 거예요. 선대위 자체가 당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좀 미리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와도 좀 협의를 하고 이제 그럴 때가 됐다. 저는 아마 이번이 아마 좋은 그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국민들 생각에도 당연히 뭐 소상공인 더 두텁게 보호해야죠. 그것도 네.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도 올리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 상치되는 건 아니고 이런 절차적인 아니면 국민들의 동의 이런 거 받아간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해나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당정 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좀 주제를 좀 바꿔서 대장동 관련된 의혹, 검찰 수사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그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부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통화했던 사실이 지금 파악이 되면서 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관련된 목소리들이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지칭하는 그분이 누군지는 초등학생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만배 씨 입에서 그분이 또다시 언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녹취록서의 그분과 최선의 행정을 하신 그분이 동일 인물인지 여부를 지체 없이 규명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핵심 피해자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된 것인 만큼 몸통인 그분 역시 배임 혐의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희한하게도 지금까지 그분만 피해 다니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상 실장의 입장문에 따르면 정진상 실장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는데 그것은 뭐 우연의 일치라고 보여지고요. 정진상 부실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잠이 덜 깬 것 같아서 나중에 얘기하자고 전화 끊었다 이랬습니다. 네. 그것도 거짓말이고요. 예. 왜냐면 앞에 검찰 수사팀이 와 있는데 그리고 문 탕탕 두들기는 소리가 다 들으면서 통화를 했는데 이걸 이재명 후보에게 보고를 안 했다고요? 그 보고를 안 하면 이 사람 예. 간첩입니다. 간첩.
네, 관련된 녹취를 쭉 들었는데 실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는 이 의혹은 계속 지금 커져가고 있고 또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재명 당시 시장 빼고는 나머지는 다 지금 구속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배임 혐의로 지금 경찰이 기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나온 것처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나왔다는 그분, 네.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는 절반이 그분 것이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엊그제 김만배 씨가 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그분이라는 단어를 5번을 씁니다. 공교롭게 뭐 그분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인데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그러면 그분에 대한 실체는 당연히 이재명 시장을 지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과의 관련성 또 그분이 과연 중심에서 몸통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그분은 미리 선을 긋고 소환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있는 것이어서 국민들은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나온 것처럼 유동규 씨에 대해서는 우리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나와가지고 측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정진상 실장은 측근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그 직전, 그 찰나에 정진상 실장하고 통화한 것들이 지금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보면 누가 봐도 그럼 이재명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알거나 아니면 적어도 사후에라도 보고를 받아서 다 알았을 것이다 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아마 검찰의 수사나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정진상 부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통화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휴대폰을 던지라고 했다는 등 얘기도 하는데 그건 뭐 추측이고요. 휴대폰 던지면 검찰이 못 찾을 것까지 알았을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뭐 전화할 수 있죠. 전화한 게 범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배임 문제가요 계속 지금 몇 달째 떠들고 있는데 뭐 나오는 게 없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왜 배임이 결정적인 증가되느냐? 돈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돈을 받은 게 개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배임이 되는 거거든요. 계속 나왔지만 사실은 이번에 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SPC 설립해서 이 추진하는 과정이요.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승인, 그거는 시장 승인 결제 사항입니다. 근데 그 이하 공모지침서 만들고 사업자 공모하고 우선협상자 대상자 선정하고 뭐 주주협약 맺고 이거는요 다 도시공사 사장의 정결 사항이에요. 그거 관련된 시장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결제했던 문서는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뭐 측근이 아니냐 이게 논쟁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거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시장이 결제하게 되는데 그 나머지 절차는 공사의 사장의 결제 사항이에요. 그럼 당연히 배임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저희 쪽에서는 가장 불만이 뭐냐면요. 결국은 이게 돈을 쫓아가야 되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물론 주기로 한 것도 약속도 뇌물은 돼요. 하지만 돈을 실제로 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5억 주고받은 사람들은 다 구속됐잖아요. 그럼 당연히 50억 받은 사람, 100억 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다음에 수사를 받고 구속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5억 받은 사람은 구속이 되는데 50억, 100억 받은 사람들은 아직 뭐 그렇게 특별히 소환 뭐 조사했다는 얘기도 했다는 말은 들리고 있지만 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이 5억도 제가 보기에는 배임 때문에 문제 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당연히 금액 큰 사람부터 문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오히려 그래서 검찰이 배임을 쫓아갈 게 아니라 돈을 쫓아가라. 그러니까 배임이라는 거는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실제로 기소가 돼도 제가 보기에 아마 무죄 날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5억도 올해야 받은 거예요. 그리고 700억 약속도 작년 말에 한 거예요. 보통은 돈이 주고받는 거는요. 사업을 해서 사업자 선정할 때 주고받고 선정이 됐을 때 큰 거래가 오가게 마련이고 이게 네. 다 끝나가지고 지금 5년 전에 선정한 거거든요. 지금 6년 지난 다음에 주고받는다. 이거는 물론 법적으로는 사후 뇌물이 됩니다만 저는 어쨌든 보면은 검찰이 배임에만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닌가, 뇌물에는 너무 좀 무관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그 실장님한테 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임 혐의가 재판부의 그 법정에서 규명하기가 쉽지가 않은 범죄다. 그만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범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이 배임 혐의가 돈을 받고 안 받고 이 뇌물 수수와 상관없이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연장선상에서 당시 인허가권을 갖고 있었던 시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밝히는 게 이제 검찰이 과연 공정한 검찰인지 아니면 눈치를 보는 검찰인지를 판단하는 저는 잣대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배임 혐의를 수사해서 기소까지 하는데 유동규 선에서 끝났다?
그건 누가 봐도 이건 초등학생이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전결 사항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부 부처에 보십시오. 장차관이 전결하는 걸 국장한테 합니다만 그 모든 전결이라고 되어 있는 국장 결재 사항도 장차관한테 보고 다 합니다. 그게 관료입니다. 관료 사이로 돌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받은 그 돈을 추적하는 것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고 밝혀야 되는 문제입니다만 성남시장 당시 이재명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내는 것. 그럼 최소한 수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의혹이 분명히 제기되고 검찰도 거기에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만 네, 짧게만. 예. 뭐 이거 배임된다 그러면 아마 전국에 있는 지자체장들 다 배임됩니다. 왜냐하면 공익 환수한 것도 없어요. 다 민간에 줘버렸거든요. 공익 환수는 빵원. 여기는 공익 환수를 5천억 한 거잖아요. 이게 배임되면 아마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 아마 배임으로 다 수사받아야 된다. 네, 결국 정책적인 판단이었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전 이재명 캠프 대변인 그리고 김근식 윤석열 캠프 비전전략실장과 함께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